뚱뚱한 몸집, 떨리는 두 손. 그녀의 앞에는 흉기를 든 도적 5명이 서 있습니다. 칼끝이 그녀의 목을 향해 있습니다. 비켜라.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은 없다. 도적 두목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여인의 뒤편 떨리는 촛불 너머로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정네는 한양에 갔고 이 겨울밤 저택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빛을 자세히 보세요.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을 거두십시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실버 테레비를 응원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받고 능력도 보기 전에 무시당하는 사람.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옥이라는 여인이었죠. 때는 조선 중기 한양 근교의 작은 양반 마을.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5일장 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행상들의 외침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틈에서 23 채옥은 어머니를 따라 나무를 사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체구의 수수한 옷차림.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처자, 나이가 20이 넘었다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다지. 당연하지. 저렇게 뚱뚱한데 누가 데려가겠나. 얼굴은 그런대로인데. 몸이 저 모양이니 쯧쯧. 채옥은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나무를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쓸어주며 한숨을 쉬었죠. 가난한 양반 집안의 딸, 그것도 외모까지. 이러니 혼처를 구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죠. 누더기 옷을 걸친 걸 보니 거지 아이인 듯 했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사람들은 아이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죠. 양반들은 코를 막으며 비켜갔고 상인들은 저리 가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채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쌀떡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죠. 여기 먹어라.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떡을 받아든 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입에 넣으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신절을 했죠. 채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 갓을 쓴 늙은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의 어른이었죠. 나이는 58, 세상 물정에 밝고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김진사는 채옥이 아이에게 떡을 주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저 처자, 뚱뚱하긴 하구나. 하지만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음씨가 저리 곱다면 김진사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훈 25의 준수한 청년이었죠. 집안에서는 아들의 혼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부인 정 씨는 우리 아들 외모가 저리 빼어난데 미인 신부를 얻어야지 하며 온 고을의 처녀들을 품평하고 다녔죠. 하지만 김진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추해지는 법.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지.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두 상인이 주먹 다짐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선 장수, 다른 한 사람은 곡식 장수였는데
서로 자리 문제로 다투고 있었죠. 이 자리는 내가 먼저 왔다. 무슨 소리? 작년부터 내 자리였어. 구경꾼들이 둘러섰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판 붙어봐라 하며 부추기기만 했죠. 그런데 채옥이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상인들이 화난 눈으로 채옥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뚱뚱한 계집이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채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생선 장수 어르신, 이 자리가 작년에도 당신 자리였다고 하셨죠. 그럼 작년 이맘때 여기서 무슨 물건을 파셨나요? 그야, 조기를 팔았지. 그럼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채옥이 곡식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곡식 장수 어르신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 석 달 전부터 여기 있었소. 그럼 석 달 전에는 누가 옆에 있었죠? 떡 장수가 있었소. 채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보세요. 두 분 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생선 장수 어르신이 이 자리를 쓰시고, 다음 장날에는 곡식 장수 어르신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양보하며 함께 쓰시면 두 분 모두 손님도 많아지고 좋지 않을까요? 두 상인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만. 좋소, 그렇게 하지.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러 처자, 머리가 좋네. 뚱뚱해도 말은 똑 부러지는구먼.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저렇게 지혜로운 처자라면 집안을 잘 이끌 수 있겠구나. 장이 파한 후 김진사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채옥의 집안을 수소문했습니다. 몇 날 며칠 후 그는 채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대문도 제대로 없는 가난한 양반가였죠. 채옥의 아버지는 늙고 병약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혼담을 꺼내자 채옥의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사님 댁에서 저희 딸을? 그렇소. 내 며느리로 삼고 싶소. 채옥의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외모 때문에 평생 혼처를 못 구할까 걱정했는데 이런 좋은 혼담이 들어오다니. 하지만 채옥 본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양반댁 며느리가 되면 구박받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 마라, 얘야. 김진사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보셨다는 뜻이다. 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이 엄습했죠.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진사 댁은 잔치집처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우리 석훈이가 저렇게 잘생겼는데 뚱뚱한 처자를 며느리로 들인다니. 부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오. 무슨 그런 말씀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하지만 김진사는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이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석훈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혼사라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아버지가 늙어서 정신이 나가셨나. 하필이면 저런 뚱뚱한 여자를. 혼례 날,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옥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신부라고? 어머나, 정말 뚱뚱하네. 김진사가 정말 정신이 나갔구먼. 정씨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석훈은 신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죠. 채옥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치마폭을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시댁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만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리. 채옥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신방은 차가웠습니다. 석훈은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채옥은 혼자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인가?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채옥의 시집살이는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채옥은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죠. 아버님, 어머님, 진지 드시옵소서. 김진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씨 부인은 상을 한 번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이 싱겁구나. 간도 제대로 못 맞추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됐다. 먹기 싫으니 물리거라. 채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종 박씨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국이 싱겁지 않았는데요. 제가 맛을 봤는데 딱 적당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제가 서툰 게 많으니 더 배워야죠. 채옥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 혹독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채옥아, 우물에서 물 길어와라. 물동이 5개는 채워야 한다. 물동이는 무거웠고 우물은 멀었습니다. 채옥의 뚱뚱한 몸으로는 더욱 힘겨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 불평 없이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어깨는 물동이 무게에 짓눌려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마님, 쉬셨다가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씨가 다가왔지만 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후에는 바느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옷감을 오늘 안으로 다 꿰매야 한다. 바늘땀이 고르지 않으면 다시 뜯어서 하도록 해라. 정씨 부인은 산더미 같은 옷감을 내밀었습니다. 채옥은 작은 사랑방 구석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아니 초를 켜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수없이 생겼고 눈은 침침해져서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상을 받았지만 채옥의 상만 유독 초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반찬을 적게 주었던 것이죠. 뚱뚱한 것이 밥만 축낸다. 적게 먹어야 살도 빠질 게 아니냐. 정씨 부인의 말에 석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채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그런 말씀은. 김진사가 말리려 했지만 정씨 부인은 쌀쌀하게 대꾸했습니다. 제 며느리 교육하는데 영감님은 상관 마세요. 식사 내내 채옥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숟갈 떠먹고는 상을 물렸죠. 밤이 되어 신방으로 돌아왔지만 남편 석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보름이 지났지만 석훈은 단 한 번도 아내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사랑채에서 홀로 자곤 했죠. 어느 날 밤, 채옥은 용기를 내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사랑채 문 앞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에서 석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그저 안부를 여쭙고자. 안부는 잘 받았으니 돌아가시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채옥은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어두운 마당을 홀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잔인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옥이 다가가자 목소리를 낮추는 둥 마는 둥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김진사댁 며느리 봤어. 정말 뚱뚱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석훈 도련님이 불쌍해. 저런 마누라를 두다니. 내가 들었는데 도련님이 신방도 안 든대. 당연하지. 누가 저런 여자한테 가겠어. 김진사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나 봐. 하필이면. 채옥은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런 채옥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김진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옥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김진사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잠깐 이리 오너라. 채옥이 황급히 빗자루를 놓고 다가갔습니다. 예, 아버님. 김진사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지? 아닙니다, 아버님. 거짓말 마라. 내 손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진사가 채옥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 자국이 가득한 손이었죠. 며느라, 내 말 잘 들어라. 예, 아버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다. 채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련을 견뎌내거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채옥은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물을 깃고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채옥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주변 사람들을 살폈던 것이죠.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종 박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채옥은 자신이 대신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마님, 제가 할 일인데. 괜찮아요. 허리 아프신데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할게요. 마당을 쓸던 어린 종댁 아이가 열이 나자 채옥은 밤새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말하지 말고 푹 쉬어요. 채옥은 친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이에게 약을 다려 먹였고 이튿날 아침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종들은 하나둘 채옥의 따뜻한 마음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댁마님,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저렇게 착하신 분인데.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지쳐갔지만 채옥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한양에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고을원님과 함께 온 것이죠. 갑작스러운 귀한 손님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씨 부인이 다급하게 채옥을 불렀습니다. 채옥아, 당장 손님상을 차려야 한다. 제대로 못 차리면 집안 망신이니 알아서 해라. 시간은 촉박했고 준비할 것은 많았습니다. 채옥은 부엌으로 달려가 종들과 함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정갈하게 준비했죠. 1시간 만에 훌륭한 손님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님이 음식을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 음식 맛이 일품이오. 누가 만들었소?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손수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단하구려. 김진사, 복 많이 받으셨소. 정씨 부인은 속으로 불쾌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하지만 원님이 돌아간 후 정씨 부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밥이나 잘하면 뭐하나, 몸이 저 모양인데. 채옥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채옥은 홀로 사랑방 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고 바깥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홀레날 쥐어준 비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초라한 비녀였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보물이었죠. 어머니, 딸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쳐들었습니다. 채옥은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달랐습니다.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었고 가을이 되어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바짝 말라갔고 곡식들은 제대로 연글지 못한 채 말라버렸죠. 흉년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마을을 울렸습니다. 양반가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곡간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혹시라도 굶주린 백성들이 곡식을 달라고 찾아올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김진사 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곡간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절대로 바깥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주지 마라.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우리 식구 먹을 것부터 챙겨야 한다. 예, 마님. 대문 밖에는 날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발, 쌀 한 되만 나눠주십시오. 아이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채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옥이 몰래 담 너머로 내다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라, 얘야. 엄마가 뭐라도 구해올게. 아이 어머니는 비쩍 마른 몸으로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옥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자신의 아침 몫으로 받은 밥을 꺼내 담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뒷문으로 나가 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드세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는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아이는 밥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채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곡식을 몰래 나눠줬다고? 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인이 고자질을 한 것이었죠. 예, 마님.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정씨 부인은 당장 채옥을 불러들였습니다. 채옥아, 내가 내 허락도 없이 곡식을 나눠줬다고? 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 몫을 나눈 것입니다. 내 몫도 우리 집 곡식이다. 이 흉년에 어찌 함부로 그런 짓을 하느냐. 하지만 어머님, 저 아이는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세상 모든 굶주린 사람을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냐. 채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하지만 채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줄여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밤에 몰래 곡식 몇 되를 내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거나 열병에 걸렸죠.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채옥은 뒷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쑥, 질경이, 도라지, 당귀. 흔하지만 약효가 좋은 것들이었죠. 이 약초를 달여서 아이에게 먹이세요. 하루 3번 빈속에 먹이면 열이 내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아이의 열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댁 새댁이 약초에 능하대. 그분이 준 약 먹고 우리 애가 나았어. 사람들이 하나둘 채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채옥은 밤늦게까지 약초를 다루고 병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채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댁. 뚱뚱하긴 해도 머리는 좋아. 그러게. 마음씨도 착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냉대는 여전했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아내를 외면했고 정씨 부인은 여전히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흉년이 이렇게 심한데 우리도 식사를 줄여야겠어요. 특히 채옥이는 양을 반으로 줄이도록 해요. 부인, 그건 김진사가 말하려 했지만 정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곡식을 함부로 나눠주니 집안 살림이 빠듯해진 거 아니겠어요? 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날 밤 채옥은 거의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굶으면 누군가는 살 수 있어. 그걸로 됐어.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흉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양반가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김진사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이렇게 심하니 내년 봄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곡식을 더욱 아껴 써야 한다. 예, 아버님.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김 진사가 밖을 내다보니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오? 하인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날이 도적대가 마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적이라니, 우리 집도 위험한 거 아니오? 김 진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대문을 굳게 잠그고 밤에는 불을 켜지 마시오. 내일 아침 한양에 사람을 보내 관가에 알리겠소. 그날 밤 집안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채옥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멀리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도적들, 정말 온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곧 있을 시련의 전조처럼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하지만 때로는 제3의 길이 있기도 합니다. 도적대의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김 진사와 석훈은 관가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의 다른 양반 남정네들도 함께였죠. 집에는 여자들과 늙은 하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 김 진사가 떠나기 전 채옥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님. 하지만 채옥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만이 쌩쌩 불어댔습니다. 채옥은 사랑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만 창밖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아. 부엌에서 하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채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5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흉기를 든 도적대였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험악한 얼굴, 살기등등한 눈빛.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고 하인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큰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곡간이 어디냐?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채옥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도적들이 일제히 채옥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뚱뚱한 계집이. 도적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채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도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목이 칼을 들어 채옥의 목을 겨눴습니다. 비켜라.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은 없다.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차디찬 쇠붙이가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채옥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거두십시오. 채옥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적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곡식을 훔쳐가시면 관가에 고발되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하지만 채옥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칼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나눠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도적들이 당황했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가면 도적이 되지만 제가 나눠드린다면 당신들은 구제를 받는 백성이 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쌩쌩 불어댔습니다. 도적 두목의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들도 원래는 선량한 백성이었을 겁니다. 채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없어지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런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도적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압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들이 울며 밥을 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채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선 비녀를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준 그녀의 유일한 보물. 이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채옥이 비녀를 도적 두목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곡식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도적 두목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당신들을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이 곡식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봄이 오면 농사를 지으십시오. 제발 다시는 칼을 들지 마십시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적 두목의 칼끝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적놈들을 사람으로? 갑자기 도적 두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흑.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얼굴의 사내가 칼을 든 도적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백성이었소. 농사 짓고 가족 먹여 살리던 평범한 백성이었소. 다른 도적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채옥이 무릎 꿇은 도적 두목 앞에 앉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곡간으로 가시죠. 제가 곡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채옥은 도적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도적들은 곡식을 받아들고 거듭 절을 했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가족을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사람답게 사십시오. 도적들이 떠나간 후 채옥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끝났다. 다행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한양에서 김진사와 석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관아의 사또도 왔습니다. 곡식을 의무적으로 헌납하라는 관가의 명이요. 흉년 대책으로 각 양반가에 곡식 헌납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김진사에게 며느리가 도적들에게 곡식을 반이나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곳간이 비었는데 헌납까지 하면 우리 가족은 무얼 먹고 사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김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적이 다녀갔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세댁마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들은 정씨 부인이 채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이 멍청한 것이 도적한테 곡식을 주다니. 어머님, 이제 헌납할 곡식도 없잖아.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다 내 잘못이야.
정 씨 부인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석훈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내의 잘못입니다. 어찌 도적에게 곡식을 주다니. 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모두가 김 진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한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아버지, 여보. 하지만 김 진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집안 식구들을 지켰소. 그리고 도적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덕행이 아니겠소. 김 진사가 채옥을 바라봤습니다. 곡식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소. 며느라, 잘했다. 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김 진사가 관아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곡식을 모두 헌납하겠소. 우리 집안은 기꺼이 나라를 돕겠소. 그날 김 진사 댁의 곡간은 거의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는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하는 순간. 채옥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헌납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 진사댁은 겨울을 버티기 위해 최소한의 식량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평화로웠죠. 정 씨 부인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도적 앞에 선 며느리의 모습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김 진사 어른 계시오? 관아의 관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진사가 나가보니 관리 뒤에는 수십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진사 어른,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김 진사 댁의 며느리 채옥 씨가 도적대를 지혜롭게 감화시켜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문이 관가에 알려졌습니다. 사또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 집안을 덕이 있는 집안으로 표창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김 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뒤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의 도적 두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도 단정했습니다. 진사 어른, 저는 그날 밤 곡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두목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댁마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는 정말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아에 자수하여 다른 도적대를 소탕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그 공으로 죄를 용서받고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댁마님께서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뒤에 모인 백성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세댁마님께 약초를 받아 아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세댁마님께서 나눠주신 곡식으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세댁마님이 저희 집안의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 진사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지켜보던 정씨 부인도 석훈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뚱뚱한 며느리가 이런 일들을?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채옥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세댁마님, 안녕하십니까? 마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건강합니다. 예전에 비웃던 아낙네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채옥을 바라봤습니다. 마님, 저희 집에 좀 들러주시겠어요?
아이가 또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마님, 약초 캐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채옥은 여전히 겸손하게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지만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마을에서 채옥은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씨 부인이 채옥을 불렀습니다. 채옥아, 이리 오너라. 채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또 꾸중을 들으려나 긴장했죠. 하지만 정씨 부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앉거라. 예, 어머님. 정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채옥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내 외모만 보았다. 뚱뚱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너를 구박하고 무시했어. 정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적 앞에 섰던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갔지. 어머님, 그리고 이 집안을, 이 마을을 지켰다. 내 지혜와 용기로. 정씨 부인이 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채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인데. 아니다. 너는 이 집안의 진정한 보물이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그날 밤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석훈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후 석훈은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가를 깨달은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했구나. 아내는 목숨을 걸고 집안을 지켰는데 나는 무엇을 했던가? 나는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어느 날 밤 석훈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혼자 있는 신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채옥, 들어가도 되겠소. 문이 열렸습니다. 채옥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석훈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채옥, 미안하오.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소. 당신의 외모만 보고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지 못했소. 서방님, 당신은 이 세상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요. 지혜롭고 용감하고 자비롭고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이요. 석훈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성장하는 법이에요. 채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좋은 가정을 꾸려가요. 석훈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채옥이 김진사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며느리. 채옥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아이를. 예, 아버님. 김진사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습니다.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부인, 부인. 정씨 부인이 달려왔고 석훈도 뛰어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마님,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으실 거예요. 채옥은 환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옥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김진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기억하느냐? 예, 아버님. 장터에서였죠. 그때 나는 알았다. 진주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조개 껍데기 안에 숨어 있지. 김진사가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채옥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해안이 저를 살렸고 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아니다, 며느리야. 너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달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매화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